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2020년 11월에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이호석의 아이디어 와이즈의 제목은 누울 자리를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아이디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누울 자리라는 게 솔직 다른 말로 쓰면 버퍼가 돼요. 버퍼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뭐 방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누울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누울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버퍼가 되는 거죠. 버퍼가 됩니다. 어떤 걸 버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죠? 한번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만들어 봤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그래서 누울 자리 점검을 통한 전략 고민 이렇게 정해봤고요. 지금 내용은 주식시장의 상승률은 놀라운 수준이지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그거에 비하면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은 쉬운 전망에 따른 어, 선택보다는 어려운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구축한 포지션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월 초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요. 변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정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음,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오펙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기존 합의에 따르면은 일단 1월부터 200만 배럴 정도는 감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오펙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를 전후로 해가지고 유가에는 위로든 아래든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 제가 지난주에 아이디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바이든 되고 나서 지금 중동에 있는 정상들이 자꾸 만난다. 뭐 바뀐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뭐 이런 거 관련된 뉴스들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유가에는 이제 갈등 혹은 이제 긴장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승 요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저유가 전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유가 상승에 베팅할 거냐 그거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감산 연장이 컨센서스긴 한데 이게 이제 이라크를 포함한 뭐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아이 좀 우리 지금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산 연장이 제대로 될지 여부도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감산 연장이 된다면은 유가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든 국가들이 많습니다. 펀더멘탈이 일단 별로 좋진 않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대신에 긴장 관계는 예상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저도 이 가능성이 조금 좀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유가를 올린다 그러면은 증시에는 좋을까요? 유가 관련주가 또 올까요? 글쎄요. 이것 때문에 오르는 유가는 좋은 유가 상승은 아닙니다. 수요가 좋아가지고 오르는 유가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오르는 유가는 좋은 유가 상승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빨간색부터 좀 볼까요? 빨간색은 줌 실적이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줌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음, 찰실은 다 먹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기대를 갖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옵니다. 국내 데이터들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중국의 수출 규제법이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0월 달에 이제 법안은 통과됐고 시행이 되는 게 이제 12월 1일부터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려는 그런 수출 규제법이고요. 이게 뭐 바이든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바이든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아직 시장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계 기준에 맞춰서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을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뭐 시장에 뭐 아주 뭐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용 지표도 사실 글쎄요 이게 잘 나오면 좋겠지만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은 잘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베이지북 공개는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보수적인 의견이 많을 가능성이 커서 이걸 전후로 해서는 12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FOMC에서 바로 자산 매입 규모를 뭐 가이던스를 바꾼다든 이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경제 지표인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달에 주요 이벤트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죠. 10일 10일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EU 정상회의도 22회도 12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이게 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큰일이긴 한데 분쟁 해결 마감 시한이 12월 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15일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서의 관심사는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할 거냐 아니면 일드캡에 대한 신호를 줄 거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글쎄요 둘 다 이제 뭐 확 이렇게 확답을 주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말로 하면서 조금 기대감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12월 21일 날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얘기가 좀 있네요. 자, 일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I'm still hungry라고 정했는데요. 헝그리 배고프다라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주식 투자자들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채널 있잖아요. 아직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는 제 텔레그램 채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근데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 제가 이제 간단히 물어봤어요. 연말까지 주가가 상승할까요? 근데 11월 상승장에서 성과에 만족하시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70%가 상승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쏠리면 좀 반대로 가는 경향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11월 상승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게 50%가 안 됩니다. 만족한다라는 것이.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사실 뭐 지수는 뭐 이렇게 뭐 한 배 이하에서 놀다가 이렇게 한 번에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따라서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이게 원하는 포지션을 많이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도. 게다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Fear and Greed Index라는 건데 CNN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익스트림 피어, 두려움에 공포와 싸워야 되고요. 여기는 탐욕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명백하게 탐욕과 싸워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드를 내리고 완전 풀 포지션을 가지고 막 주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뭐 그 현금을 확보해 놓으셨다가 좀 조정받을 때 뭐 다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주식을 뭐 다 비운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분들도 분명히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안 좋게 만족을 못 하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식을 좀 더 사고 싶어 하는 심리는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칠판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좋은 성과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쉬운 선택,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선택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곳에는 이미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추가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선택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정말 철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고민을 많이 안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뭐 이런 거죠. 쉬운 선택만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그림들 보면 약간 좀 낙관 편향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드 영역이다. 이러면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을 전망하거나 전략을 세울 때 에이 주식 팔아버리자. 이게 훨씬 더 마음 편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려운 선택, 즉 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스테이 하시고 주식의 비중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계속 뭔가 새로운 이유를 찾든지 아니면 혹시 모르는 리스크가 없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하는 게 제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결론은 5월 달부터 계속 뭐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한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흥국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BIS의 논문이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되니까요. 이 그림의 그 원의 크기가 뭐냐면요. 원의 크기가 뭐냐면은 자금의 아웃플로우를 얘기합니다. 원의 크기가 클수록 아웃플로우가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금융위기 그리고 2015년 말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생기는 유가 뭐 하락 등 커머더티 가격 급락 구간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 구간입니다. 이 구간마다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X축은 뭐냐면요. 환율이 얼마나 평가절하됐습니까? 라는 거고요. Y축은 뭐냐면요. 정책 금리를 그래서 올렸습니까? 내렸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원의 크기를 보시면 1번, 2번, 3번 모두 원의 크기는 비슷비슷합니다. 뭐 엄청 크진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니까 자금 유출은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율의 절하율, 즉 X축의 분포도를 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즉 어쨌든 환율이 약세가 됐다라는 거죠. 달러 대비해서 약세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정책금리 변화율 보니까 여기에서 금리를 올린 데가 많고요. 여기도 올린 데가 많은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는 올린 데들은커녕 굉장히 크게 낮춘 애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코로나 뭐 19 위기든 글로벌 금융 위기든 이때는 신흥국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하를 했다. 너무 겁없네 이거. 겁없는 친구들인가요? 네.
겁 없는 EM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겁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이제 BIS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 사이클이 만약에 2008년의 경우에는 2016년, 17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던 사이클에서 갑자기 리먼을 맞으니까 쿵 떨어진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궤적은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 할 곳은 여기니 부양책을 그냥 더 써도 되겠다 야. 어차피 바닥이었는데 한 번 더 바닥을 내려쳐줬으니까 이건 진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경기가 고점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력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이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이번 코로나 위기이고요. 빨간색이 2015년, 녹색이 금융위기인데 아웃풋 갭은 이쪽 위로 올라갈수록 경기가 좋다라는 거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것이 인플레이션 갭입니다. 내년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간다는 게 보이시죠?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서 얘네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갭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도 그럼 나도 부양책 써도 되겠다 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진국에서도 부양책을 쓰니까 나는 안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비유를 해보면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 어린 아이한테 뭐 콜라 못 먹게 하잖아요. 잘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는 왜 이거 먹어? 그러면서 이제 나도 먹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진국이 엄마 아빠라면 선진국에서도 부양책 똑같이 썼다라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도 나는 왜 안 줘?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뒤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 그림으로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누울 자리가 뭐고 다리 뻗기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은 신흥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비유에서는 누울 자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갭이라든지 선진국도 썼잖아. 경기 사이클 바닥이었잖아.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갔는데 뭐 여기서 부양책 써야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뻗기는 뭐냐면 과감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전망 및 의미는 누울 자리는 당분간 유지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써버려 가지고 신흥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혹시 바뀌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담은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회사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회사채를 보면은 얘네들은 누울 자리가 뭐지? 회사채를 부도냈다는 것을 액션이라고 본다면은 누울 자리는 중국 경제의 차별적인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차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부도내도 되는 거 아니야? 즉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펙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펙은 다리 뻗기가 감산 종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감산 종료를 하려면 경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유가가 감산을 종료하더라도 버텨줄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죠. 백신이나 경기 회복 기대감만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산을 종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산은 종료를 연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가가 좀 더 오르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이 제일 중요할 텐데 연준 입장에서는 QE를 속도 조절한다든지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양책의 후퇴 이런 게 있으려면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부양체계를 후퇴시키는 걸 다리 뻗기라고 생각하면 회복된 심리라는 것이 누워올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양체계 축소 때문에 이걸 꺼트린다? 이러면 이거 다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거를 뭐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다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불씨를 하나 살리려고 연준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불씨를 살린 거죠. 그러니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불이 막 착착착 이렇게 타고 있는 과정에서 연준이 갔다가 이게 소화기로 막 물을 뿌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 불이 당분간 꺼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요, 회사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단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붙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뭐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5월 달부터 제가 이제 숏캐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그 얘기가 사실 연준이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주기 바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쏘시개가 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흥국과 관련된 이걸 정리를 해볼까요? 신흥국과 관련돼서는 이건 부담이다.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이게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관련된 포지션이 있으면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중국과 관련돼서는 중국 경제에 관련돼서는 저희 팀에서도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G화학을 롯데케미칼보다 좋아합니다. 둘 다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누울 자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감산을 할 것 같다는 거고요. 이게 시간을 두고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저희는 저유가 전망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준은 겨우 살려낸 불씨를 꺼지지 않게 매우 조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백신 얘기가 나오고 등등등 해가지고 부양책의 후퇴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게 경제가 안 좋은데 이게 주가가 좋을 수 있나요? 라는 이 산식을 깨지 않았으면 이번에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부양책이 후퇴를 안 하네. 요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를 왜 후퇴를 안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얼마나 잘 하시느냐, 얼마나 잘 준비하시느냐가 사실 이제 성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누울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략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12월 달에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호석의 YG였습니다. 감사합니다.